금융의 변동성이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나라를 딱 집었었잖아요. 한 10개. 상승이 높아져요. 평가절하던 데가 대한민국 1등이에요. 앞에 특례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IMF에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아마 한마디 나올 거예요. 경고. 그러니까 IMF가 경고한 대로 가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사실은. 이번 정부가 맨날 주구장창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선제적 대응. 지금 이거는 후행적 대응이잖아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연세대 전경대학원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마침 그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예, 예. 그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한미 금리 역전 이 현상이 더 벌어지니까 이거 외국도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면. 걱정되죠. 네. 하지만 또 부동산 이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자 좀 주는가 보다. 또 안도의 줄지는 한숨. 않죠. 좀 낮아지나 보다.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 올라가진 거다. 않는구나. 네. 한숨 났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쪽 대출 받으신 분들 좀 한숨을 돌려도 되는 상황인가요? 별로 뭐 들린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래요? 뭐 왜냐하면 지금 1월부터 코픽스 금리 6개월마다 변동하잖아요. 네.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이 80%인데 대부분이 다 작년 우리 가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1월부터 적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내신 거예요. 업이 된 거로. 2월 달 아직 좀 며칠 있으면 낼 거 아니에요. 두세 달은 괜찮아요. 근데 5, 6개월 가면 이게 힘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혜택은 없잖아요. 대환대출 특례보금자리 이런 밖에 없잖아요. 그거 받으시려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그것도 자격이 돼야 또 받고 이렇게 심사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40조, 39조인데 뭐 2월 20일자로 14조 5천원이가 나갔는데 거기 비중이 한 57%? 한 60%가 대환대출이고 네. 20, 30%가 신규 주택 매입이란 말이에요. 그거 계산해 보니까 39조 갖고 했을 때 한 4만 채, 3, 4억이면 한 10만 채 나오는데 60% 가까이 빼면은 한 4만 채. 그럼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안 분하면 한 10,000에서 15,000채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겼죠. 그러면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반반 나누면 한 7, 8천 개씩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효과가 지금 나타나서 거래량이 좀 늘어났죠. 실제로 늘어났는데 금리 동결을 우리는 했는데 제가 미국 CPI 그림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보시면 지금 네. 그림 보시면 지금 6.4 내려왔다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피벗이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게 2013년부터거든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높은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내려온 6%를 하더라도 내려온 게 아니다. 그러면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뭐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갈 길이 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5.25까지 가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 우리 파레 모니터 시청자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금리 차가 더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 도움은 안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지금 아침에 1,301원이었는데 지금 1,306원이에요. 좀 아까 보니까. 그게 급등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 작년에요. 그 미국 긴축 쓰면서 그 변동성, 금융의 변동성이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나라를 딱 집었었잖아요. 한 10개. 10개 중에 동남아시아 1, 2, 3, 4. 그러니까 10개 중에 1, 2, 3, 4등이 누구냐면 태국, 필리핀, 또 어느 한 나라고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그 대한민국 이 4개국 중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환율 상승이 높아져요. 평가절하던 데가 대한민국 1등이에요. 그럼 취약하잖아요. 물론 뭐 그렇죠. 다시 뭐 미국이 좀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면 올라가는 속도 또 빠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의 어떤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어제 그 이창식 총재가 회의할 때 네. 제가 여러 번 회의를 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1분에 한 두세 번씩 더듬는 건 처음 봤어요. 그거는 이제 뭔가 명쾌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그렇죠. 난감한 거죠. 기자들도 질문도 거의 포기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막 따지려다가 분위기 파악하고 이게
뭐 중앙은행 원래 정책은 물가 안정인데 그렇죠. 자꾸 경제 얘기가 나오고 부동산 얘기를 하는 총재가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정부에서 그거는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살 저는 다음 주가 걱정해요, 솔직히. 다음 주에 환율이 또 쭉 올라가는 분위기면 이건 완전히 이번에 실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8.15 가족분들 많이 기분 나쁜 거죠. 사실 0.25 해도 부동산이 심리적으로는 그렇지만 크게 흔들리고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는. 근데 0.25를 저는 올리길 바랬죠. 왜냐하면 그래, 우리도 따라가 줄게. 우리도 체력 튼튼해.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체력이 약하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바로 튀잖아요. 더 웃기는 거는 발표하고 나서는 또 1,200원대에서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율 살짝 개입했다는 느낌도 들고 모양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외화 보유고 거기에서 지금 자꾸 사라지는 게 환율 방어 때문에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죠. 근데 그 당규 해체가 또 많잖아요. 40%가 넘으니까 실제로는 한 2천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자가 뭐 120억, 130억씩 툭툭 나는데 그 1년이면 1,500억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만한 상황이 아닌데 왜 국민들한테 자꾸 좀 괜찮다. IMF 전생한테 나요, 솔직히. 그렇죠. 물론 IMF 때는 이거보다 더 열악했죠. 우리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상태니까 국민 여러분 좀 단디 이렇게 좀 쪼여매십시오. 그러면 조금 안정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딱 준비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더 혼동스럽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올리고 다음에 안 올리면 더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안 올리고 미국이 3월 20일 날 올리고 나면 우리 또 바로 20일 있다 우리 또 회의인데 그때는 또 안 올릴 수가 또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무 끌려가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효과는 사실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지금 저는 빚어졌다고 보고, 말씀드린 대로 25,000호 정도가 서울 수도권 계산해보니까 나오잖아요. 그분들 물량이 소진되려면 한 2, 3개월 지나가면 이제 거래량 증가가 쭉 이어지다가 그 뒤가 문제인 거죠. 그럼 그 거래량이 붙어주니까 가격이 더 안 빠지고 버티거나 상승으로 약간 가려는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더 살 사람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갑자기 가면 더블 딥 느낌 나면 이제 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차라리 그냥 특례보금자리도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얼마씩 진짜 생각이 있었다라면 한 달에 예산을 딱딱 세워서 연착륙 천천히 갈게. 지금 그런 세심함이 없어요. 특례보금자리가 그게 어떤 점이 문제인 건가요? 제도 문제- 자체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신가요? 네. 일단 특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8.15 모니터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대표님하고 여러 번 말씀 나눴잖아요. 바젤3 가니까 이게 긴축, 본의 아닌 긴축이 된다. 은행의 그 자기 자본 비율을 이렇게 채워야 그것도 되니까. 맞춰야 되고 유동성 비율도 맞춰야 되니까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 자산치를 100원을 빌렸으면 115원을 계산하고 기업에는 85원으로 줄이는 형태인 말이에요. 기업이 성장해야 이제 고용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DSR 규제 때문에 IF17이라고 보험사 이제 적용되거든요. 보험사들 요새 형태 보면 약관 대출이라는 게 원래 보험 들을 때 이미 약관에 돼 있어요. 그럼 제가 필요할 때는 뭐 저출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100% 대출해 준다, 조건부에.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자본 유동성에 약간 약세가 오니까 그걸 90%도 줄이고 70%, 80% 줄이고 그 와중에 또 보험 해약이 또 많아지고, 그러니까 뉴스에는 안 나지만 사실 약간 모니터링 해야 되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특례보금자리론을 설명드리면 지금 상태에서 은행을 가면 대부분의 지금 뭐 특례보금자리론은 4%라고 그러고 우대금리하면 3.95, 뭐 3.85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거기에 해당 안 되고 다 4.12%예요. 근데 은행이 4.5에서 5%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신용이 없다고 가져가면 뭐 5%, 6%쭉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사기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 자금으로 3.4%를 기준으로 해서 우대금리가 지금 생애 최초잖아. 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0.1, 0.2 할인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3.9, 3, 이 정도 돼요. 아니면 4.25 정도 되죠. 그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소득이 이자 계산해 보시면 5% 정도면 5, 4, 20, 4억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월급이 3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70%가 되잖아요, 소득에. 네.
그러면 그거 대출 못 받아요. 근데 그 사람도 5억까지 그냥 해준다는 거예요. 앞에 특례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IMF에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보고서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한마디 나올 거예요. 경고. 경고는 이미 옛날에 했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배째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왜? 집값 떠받치려고.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상승을 이끌겠어요? 근데 그 일단 경고, 받치는 수준에서 멈추실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정상적이라고 보고, 물론 그래프에서 제가 요즘 보면은 저 그래프 거래량 증가를 이렇게 그려놓는 신문들 많이 보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근데 이 앞에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쏙 빼고 이러면 안 되죠. 끝부분만 보여준다. 네네, 턴어라운드는. 또 속는 거예요. 젊은 분들 진짜 생투자분들 잘못하면 제가 볼 땐 아니 근데 또 속을 가능성이 많아요. 요즘 언론에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드디어 바닥 찍고 상승하고 아이,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가끔 댓글들을 보면은 사야 그때가 되나? 살 때인데 놓쳤다고 한 달 전에 샀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예, 그러니까 어우, 좀 많이 떨어졌을 미치겠네.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 해당 안 된 분들은 전혀 아닌데요. 자, 특례보금자리론이 10만 세대면 지금 이게 저점 이거 바닥이라고 판단되면 뭐 좀 전문 용어로 개떼같이 몰려들어서 지금 거래량이 늘어야죠. 제가 10만 개라고 그랬잖아요, 추산이. 네. 그러면 정부에서는 대환대출을 먼저 해주려고 했던 건 아닐 거예요. 생애 최초가 맞는 게 더 좋아요. 거래량이 늘어야 미분양이 조금만 이러니까. 대환대출은 버티는 쪽으로 조금만 지원하는 차원으로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60%가 다 대환대출이야. 버티는 거예요, 그분들은. 팔 의사도 없고 살 의사도 없고 그냥 버티는 거잖아요. 나머지 계산액이 10만인데 나누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그분들이 다 소진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누가 사죠, 이제? 자, 그 사이에 지금 말씀대로 버텨가지고 상승 기류가 해서 올라갔어. 그걸 누가 사죠, 이제? 또 풀어줘야지 사잖아요. 이건 되겠죠. 정부에서 또 돈을 풀면. 근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메꾸려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IMF가 경고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실은. 안 좋은, 그러니까 경고한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 네, 하지 말라는 대로 하고 있죠. 하지 말. 근데 이렇게 경고한 거를 만약에 무시하고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그래라는 어떤 우리 나름의 뭐가 힘들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말을. 그랬을 때 뭐 규제를 받거나 글로벌리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냥 권고 사항인 거죠. IMF가요? 네. 환율 조작하고 늘 수도 있죠. 지금 아까 이창용 총재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환율을 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하고 좀 친한 모드니까 조금 봐줄 수는 있겠죠. 봐줄 수는 있어도 너무 심하면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IMF의 그 대주주가 결정을 내릴 때 만약 환율 조작으로 내린다 그러면 그러면 뉘앙스를 지금 벌써 몇 번 던졌잖아요. 좀 조심하라고 했고 돈 자꾸 풀지 말라고 했고 하지 말라는 거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 보니까 그 이창용 총재가 얘기한 게 그냥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로 인해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환율 절하를 어느 정도 용인할지 외환 보유액으로 쏠림을 막을지 금리로 대응할지 등 개입한다는 모든 얘기잖아요. 선택지를 놓고 정교하게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그 얘기하시면서 복잡하게 얘기는 하지만 관여하겠다. 더듬으셨어요. 많이 더듬으셨어요. 이러면 막 더듬으세요. 머리가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조금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구나. 차라리 그냥 배탈이 났으면 나가지고 쭉 설사 좀 하고 약을 먹어야지 잘 낫잖아요. 그걸 계속 끌고 가면 이게 나은 것도 아니고 안 나은 것도 아니고 사람 진 빠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그래 다음 달엔 올리겠다는 얘기를 어렵게 돌려서 했는데 미국이 안 올리기를 바라겠죠. 근데 그건 정상적인 정책 방향은 아니잖아요. 네. 미리 이번 정부가 맨날 주구장창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선제적 대응. 지금 이거는 후행적 대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엇박자를 계속 스스로 그냥 내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가 우리의 능력보다 너무 버블이 껴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사실. 아시겠지만 얼마 전만 해도 워라벨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 뭐예요? 챌린지잖아요. 아껴 쓰기 챌린지. 그래요? 확 젊은이들 다 바뀌었잖아요. MZ 세대들이 분위기 저는 바뀐 거 좀 인지가 되거든요.
젊은이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긴 또 학생들 가르치니까. 지나가다가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저는. 진짜로. 아, 그래요? 생판 처음 봐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이쪽에 있는데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좀 물어보고 좀 모니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고 그러면 마스크 벗어요, 제가. 그러면 알아보시면 최고고 못 알아보셔도 나쁜 놈 같지는 않은지 이런 식으로 네 말씀해보세요. 처음에 이래요. 네 말씀해보세요. 했다가 제가 젊은이들이 지금 어렵죠, 집 사기가. 그럼 거기서 벌써 적셔 나오세요. 맞다고. 그러면 이건 정부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책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셔. 맞죠, 당연히.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올라가고 대출을 더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떨어져요. 아주 상식적이에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지면 가끔가다 갭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눈빛이 이제 막 좀 왔다 갔다 짜증나지. 하죠. 왜? 마음은 다른 무주택자분들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의 처지가 그러면 손을 보니까 이런 갈등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조정이 되면 사회도 좀 좋아지고, 아니 지금 정부가 제가 볼 때 양도세 세금 있잖아요. 그거 네.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 제 생각에 솔직히. 그게 무슨 말이죠? 양도세 계산한다는 게? 거래가 많아야 세금을 받잖아요. 아. 근데 그 비중이 꽤 돼요. 작년에 몇십 조였잖아요. 아, 그래요? 몇십 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각 지자체는 재산세가 그렇죠. 막 오버돼가지고 예산보다 더 쓰고 뭐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누군가는 제로섬 게임에서 뺏기는 건데 그 사람은 대출을 더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의 부동산 방향이 아니었죠. 소득이 번 만큼 그만큼 올라주고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게 최고인데 그놈의 갭 투자 붐이 바람에 버블이 많이 꼈죠. 그 조정 과정인데 너무 물론 급하게 내려오면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서 이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뭐 뱅크런 사태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애쓰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방향성이 조금 도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가 지나치면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거든요. 나중에 결국 터지잖아요. 저는 지금 상황을 이제 말씀 주신 그 거래량이 증가해서 그렇다 그런 분들 그 말씀에 대해서 이거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아시겠다. 네. 이 전국 거래량 보시면 이게 이제 2014년부터예요. 네. 그림이 시계열인데요. 제가 선을 두 개 그려놨잖아요. 보시면 빨간 선은 이제 정상적인 거래 수준, 평균 거래량 수준이에요. 전국 아파트만. 하얀 거는 이제 제가 만든 선이에요. 1차 심리 변동선이라 그래서 바닥에 갔다 올라오면서 여기를 통과해야 이제 확실히 살아났다고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늘어난 게 여기거든요. 늘어난 게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려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잘하면 3, 4월에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 4월에. 네. 여기서 뚫고 오냐가 문제인 거죠. 뚫고 왔을 때 지금 기사가 맞아요. 거래량이 확실히 증가했고 움직인다라는 건 저도 동감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 하다가 다시 꺾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주택 가격을 이렇게 소득 수준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소득 분포하고 계산해 보면 일단 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어느 학자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수요의 이동 일어났잖아요. 영끌 때 다 샀잖아요, 살 사람. 그리고 이제 더 살기 힘든 가격이 되니까 다 사람들이 스톱을 했잖아요. 근데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버블이었구나를 다 알게 됐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조금 살려다가 아닌 것 같아. 왜? 금리가 또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내려와봤자 내려온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려온 효과가 없는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그럼 살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럼 더 내려와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직은 정말 싸네. 정말 야, 이거 사야겠다 진짜 이런 생각 이건- 들 정도는 아니다. 이건 남이라도 사겠다 이런 생각 들면 사지 말아도 샀죠. 정책이 그렇죠. 없어도. 그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특례보금자리론의 일시적 효과다. 기술적 반등, 뭐 일시적 그런 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우리 특히 그 주식시장에서는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똑같죠. 더블 D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근데 입주 물량이 또 많잖아요. 결정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 팩트를 같이 보시면 그래 미국이 쉽게 금리 내릴 것 같지 않고 그럼 버티다 못 버티는 사람들이 1년이 제일 고비거든요, 사실.
어떻게 빌려가지고 메꾸다가 1년은 버티고. 팔타임을 노리거나 이러는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위기 때 보면 1년 못 버티면 이제 쭉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1년 뒤부터 경기 침체가 일어나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거랑 맞아요. 그러니까 버티는데 요즘 이자율이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도 있고 P2P 업체 있잖아요. 저한테 이제 제가 거래하는 그런 그 P2P 금융하시는 사장님들이 몇 분 계세요. 계신데 P2P가 뭐 자기 자본 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소액 이렇게 펀딩을 해가지고 매물이 오면 그러니까 은행 이런 거죠, 여러분. 은행권에 갔는데 대출이 안 된대. 조건이 안 돼서. 그리고 은행에서 잡고 있는 은행 자체의 심사 기준이 있어요. DSR과 LTV를 맞춰가지고 이건 좀 오바다. 회수가 안 되겠다 그러면 스톱이에요. 네. 그럼 이분이 어디로 가? 이금융권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금융권이 요새 상태가 안 좋거든요. 바젤3 때문에 마크 맞추느라고 그 특판 많이 팔았잖아요. 돈 메꾸느라고. 네. 돈 메꾸느라고 판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대출해줘요? 불안하죠. 좀 지나봐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대출 지금 안 하잖아요. 맨날 나오던 오케이 저축은행 오케이 그렇죠. 요새 안 보이잖아요. 5% 금리 확정 금리 해가지고. 옛날에 막 팔더니 요새 인형 나와가지고 오케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보여요. 광고 본 지가 진짜 오래됐네요. 오래됐잖아요. 그게 네. 왜 안 나올까요? 자기들 일단 지금은 공격적으로 할 때가 아니다. 그럼요. 대출했다가 이거 연체율이라면 그냥 파산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갑자기 그럼 그분은 돈을 어디서 구해요? 구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간 게 이제 P2P예요. P2P 업체들에서 이자율이 14% 기본이. 엄청 세네요. 근데 그것도 받으려고 그래. 그 소유주가 이미 1금융권에서 대출 받았고 지금 전세보증금을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전세보증금 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못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경매 붙이잖아요. 임차권 등격. 그래서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빌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저한테 와요. 14%짜리 아파트 서울 땡땡동 누구 후순위예요. 후순위인데 14% 보증. 근데 1순위가 65%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값이 여기서 80% 되면 15% 사이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 돈만 대출하겠다 이거 여기는. 리스크예요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더 내려가면 손해네.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14%예요. 이게 땡기잖아요. 그럼 땡긴 분들이 1억은 부담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대출금이 2억이다 그러면 20명을 모아요. 1,000만 원씩. 일틀에도 1,000만 원. 리스크도 서로 분담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상품이 지금 저한테는 좀 자주 와요. 여러 사장님들을 알다 보니까 또 호칭 붙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 안 하는 편인데. 근데 교수님 생각에는 그런 상품도 결국 지나면은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그 이상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분이 건가요? 버텨야 되잖아요. 그럼 버텨가지고 헤어나려면 집값이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 1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1년 14% 이자도 정말 감당하기 그 힘들지만 와중에 집값이 좀 더 내려가고 그냥 빠그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네, 어떻게 답이 될 거냐. 없잖아요. 답이 없죠. 그냥 만세죠. 그래서 제가 주위에 많이 말씀드리죠. 지금이라도 욕심 줄이면 진짜 시드머니 조금은 남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도 따라갈 수 있고 지금은- 내려가면 더 좋고 그죠?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니까. 지금은 뭔가 현금을 들고 계속 더 모아가면서 지금 기다릴 때다. 현금 최고죠.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최고인 거예요 지금. 그 와중에 어떤 분들은 월세 싼 데 찾으셔가지고 3%짜리 찾아가지고 전세금 쭉 빼가지고 나머지 맡기면 2% 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는 돈이. 그러니까 뭐 그런 뭐 똑똑한 분들도 계시고 부부가 그 부부한테 놀랐는데 부부가 한 일주일 고민했대요. 네. 야 우리 멀쩡한 아파트에서 근데 보증금이 7억이었대요. 그것도 다 순수 자기 돈. 근데 그 전에 그 돈 갖고 못 샀잖아요 집을. 그렇죠. 못 샀으니까 처음에 막 고민하다가 이게 전세를 다시 재계약을 하면 2년이 묶이잖아요. 아니다 2년 안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일주일을 뭐 둘이 밤마다 술 마시면서 저한테 전화 와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월세로 가려고 그런다. 진짜 오피스텔로 당분간. 그래서 심하면 원래 있던 짐 있잖아요. 네. 그걸 컨테이너에다 맡기면 한 달에 뭐 2, 30만 원 낸대요. 통째로. 그러면 2, 30만 원 계산하니까 2년 동안 5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500 날라간다고 치는데 그러면 이 오피스텔 얻으면 500에 뭐 70, 80짜리면 그냥 살만 하대요, 보증금.
강남이면 한 90 들어가고 그러니까 80을 계산하면 또 어떻게 돼요? 네. 이 돈의 액수하고 7억을 갖다가 그분은 그때 결국 5%짜리 했거든요. 1년에 3,500이 나오잖아요. 네. 계산하고 거기다 뭐가 좋냐? 아무 때나 집을 살 수가 있는가? 월세를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가벼우니까. 몸이 가벼운 거죠. 선택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지 마시라고 못하고 뭐 하셔도 크게 문제 없겠다. 선택폭이 넓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음. 그럼 그분은 2년 지나면 거의 1억 돈이 생긴 거잖아요. 7천이. 그렇죠. 그런 어떤 자산 관리 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샤프한 거죠. 음. 아니면 워라밸 누리시면서 폼 잡고 사시다가 파산할 수도 있는 거고. 극과 극인 거죠.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거기서 포션을 잘 잡으셔야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분들이 네. 그 여러 그 자산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집을 당장 팔아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과단성이 없다면 네. 생활비를 확 줄이는. 그래도 그래도 나가는 돈을 정말로 확 줄여야 완전히 버틸 수 맞아요. 있다. 그럼 버틸 준비를 수 있어요. 해라. 버틸 수 있죠. 예. 어. 근데 얼마나 버티냐? 근데 이거는. 그냥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쓰던 돈이 1년은 버틴다 이거죠. 어. 제가 해보니까 1년은 버텨요. 1년이 되면 이제 진이 빠지죠, 사람이. 그렇죠. 그때 이제 집값이 움직여주면 그나마 또 기다릴 텐데 어떻게? 2년 차 들어가면 힘들겠죠, 사실. 근데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이 좀 버틸 생각이 계시다 그러면 주위에 입주 물량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많으면 그건 좀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신규 입주가 많아질수록 가격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버티기가 높다. 힘들죠. 예, 버티는.